혹시 작년 5월에요.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신고 안내문 받으셨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냥 안 쓰는 물건 몇 개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사업자입니다. 세금 내세요.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거 내 얘긴가? 하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나는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버는 수준인데?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보내주신 관련 기사들하고 또 국세청 데이터를 직접 전수조사해보니까요. 현재 중고거래 시장은 더 이상 순수한 이웃 간의 나눔의 장이 아니더라고요. 나눔의 장이 아니다. 네,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저희가 오늘 유령 거상이라고 부를 이들의 거대한 뭐랄까 지하경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직접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고거래 시장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 우리가 쿨거래라고 믿었던 그 친절한 판매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소름 돋는 탈세 수법. 그리고 둘째, 국세청은 이 보이지 않는 거상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이 이 거대한 정글에서 손해보지 않고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생존 전략까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동조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분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린 그 중고거래 앱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유령 거상들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저희가 여러 사례를 종합해서 가상의 인물 박 사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사람 겉보기엔 정말 완벽합니다. 네, 닉네임은 미니멀 라이프. 그렇죠. 프로필 사진은 귀여운 반려견 사진이고 매너 온도는 거의 용암 수준으로 뜨겁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치밀하고 냉정한 일종의 사업 전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업계 관계자들을 깊이 취재해 보니까요. 이들의 활동 방식에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바로 이들이 신뢰를 위조하는 방식입니다. 신뢰를 위조한다고요? 네. 게시글을 보면 항상 이렇게 쓰여 있죠. 선물 받았는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팝니다. 아, 정말 단골 멘트죠.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집에 똑같은 게 있어서요. 이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치, 바로 개인 간의 정과 신뢰라는 걸 역이용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아, 우리는 개인이 안 쓰는 물건을 판다고 생각할 때 경계심을 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업자가 아니니까 하고 믿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막 쪼개기로 악용해서 물건을 들어오거나 폐업하는 매장 재고를 현금으로 헐값에 대량 매입하는 전문 업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디지털 낙가가, 즉 중간 상인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마치 화폐처럼 써서 탈세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개인이 파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이건 정말 교묘하던데요. 바로 거래 방식입니다. 거래 방식이요? 국세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현금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아,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명의의 계좌, 즉 차명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아주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법이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패턴을 좀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큰 욕조 하나에 물을 계속 받으면 언젠가 넘쳐서 바닥이 흥건해지겠죠? 네, 그럼 국세청이라는 부모님께 딱 들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한 계좌에 거래 내역이 계속 쌓이면 당연히 눈에 띌 테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욕조를 여러 개 준비해 두는 겁니다. 여러 개요? 네. 첫 번째 욕조에 물이 찰랑거릴 때쯤 되면 재빨리 호스를 빼서 옆에 있는 두 번째 욕조로 옮겨 담는 거죠. 아내 명의 계좌, 어머니 명의 계좌. 네.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 명의 계좌까지요. 이렇게 물을 나눠 담으면 국세청이 봤을 땐 어느 한 계좌도 위험 수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개인 간의 용돈 거래겠지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책임 회피죠. 맞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제품 하자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 의무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이들은 개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중고거래 특성상 교환 환불 불가, 이 문구 하나로 모든 법적 책임을 다 피해갑니다. 정말 많이 부는 문구예요. 결국 소비자는 사실상 전문 사업자에게 물건을 샀지만 법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로 취급이 돼서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면서 개인 간 거래 위험 부담까지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수많은 박사장들을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여기 바로 그 매직 넘버가 등장하죠. 네, 2023년에 개정된 세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군요. 네, 이제 단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요, 분기별로 일정 기준을 넘는 판매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직접 정보를 넘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직접 탐문하듯이 찾아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플랫폼이 알아서 이 사람 거래가 좀 많습니다 하고 데이터를 넘겨주는 구조가 된 거죠. 그 기준이 뭔지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팔아야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는 겁니까? 핵심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바로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50회. 또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세청의 일천 감시망에 자동으로 포착됩니다. 잠시만요. 4,800만 원요? 네, 4,800만 원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한 달에 400만 원인데 이걸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안 쓰는 물건 팔아서 소소하게 용돈 버는 수준을 정말 아득히 뛰어넘네요. 그렇죠. 이 숫자를 직접 들으니까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네, 와. 4,8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5월에 그 대규모 알림 사태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2024년 5월 이 기준을 초과한 상위 이용자들에게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대장 발송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우리는 당신의 모든 거래를 보고 있다는 국세청의 일종의 선전포고였던 거죠. 그러자 업자들도 이 기준을 알고 더 교묘하게 피해가기 시작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연 매출을 딱 4,790만 원까지만 팔고 그 해 장사는 접는다거나 정말? 아니면 딱 49번만 거래하고 계정을 바꿔버리는 식으로요.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 같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대응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제출하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PCI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PCI 분석 시스템이요? 네,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입니다. 잠깐만요. PCI 시스템이라는 건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개인이 뭘 사고 뭘 쓰는지 국가가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게 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국세청도 직접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PCI 시스템에 쓰는 겁니다. PCI 시스템을 쉽게 비유하자면요. 국세청이 여러분의 가계부를 거꾸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부를 거꾸로 쓴다.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소득을 3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국세청 PCI 시스템이 보니까 이 사람 올해 7천만 원짜리 신차를 샀네. 그리고 매달 택배 발송 비용으로 50만 원씩 나가고 집도 최근에 더 큰 평수로 옮겼어. 지출이 소득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시스템이 묻는 겁니다.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이 지출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지? 라고요. 계좌를 직접 보지 않아도 재산 변동 내역과 소비 패턴만으로 숨겨진 소득을 추정해서 빈틈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와, 이건 정말 피하기 어렵겠는데요? 거래 기록 지우는 게시글 세탁 같은 꼼수로는 절대 못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내 물건 내가 파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시장 교란이요? 네, 정직하게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고 임대료에 직원 월급까지 내가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을 하는 셈이거든요. 아, 그렇죠. 8세 업자들은 부가가치세 10%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판 상품 리셀의 경우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정확합니다. 리셀러들이 조직적으로 물량을 싹쓸이해서 가격을 막 부풀린 다음에 세금 한 푼 없이 차익을 챙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 물건을 사고 싶었던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 추구 행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셨죠. 네, 지대 추구 행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지는 않으면서 남의 케이크 조각을 뺏어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남의 케이크를 뺏는다. 네,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가격만 올리는 거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이득 없이 부의 이전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플랫폼들은 왜 이런 업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아주 냉정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냉정한 논리요.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총거래액, 즉 GMV입니다. 아, GMV. 투자자들은 이 GMV 수치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그 회사의 미래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 업자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켜서 이 GMV 수치를 부풀려주는 필요악 같은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그건 플랫폼의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단기적인 거래액 숫자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 플랫폼은 업자들만 판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주면 결국 평범한 이용자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큰 손실 아닌가요? 인 것처럼 장기적인 신뢰도와 단기적인 성장 지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업체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이 일으키는 막대한 트래픽과 거래액을 외면하기 어려운 거군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개인 업자를 넘어서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형 중고조직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한 사례는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기업형 조직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 발매일에요. 전국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매장 앞에 밤새 줄을 세워서 물건을 싹쓸이합니다. 와,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KTX 특송으로 서울 강남의 특정 오피스텔로 모든 물건을 집결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는데요? 전문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고 재포장해서 이 시간 만에 다시 플랫폼에 수십만 원의 웃돈을 붙여서 올리는 거죠. 이건 사업을 넘어서 거의 군사작전에 가깝습니다. 와, 이건 정말 평범한 개인이 당해낼 수가 없는 수준이네요. 자, 이 거대한 지하경제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짜 개인 판매자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데요. 바로 판매 내역 확인하기입니다. 아, 프로필을 눌러서 과거 기록을 보는 거예요? 네, 판매자의 프로필을 눌러서 판매 완료된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동일한 카테고리에 미개봉 새 상품이 여러 개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모델의 에어팟 프로가 5개 이상, 특정 브랜드의 인기 신발이 사이즈별로 여러 켤레 판매 완료되어 있다면 이건 90% 업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물 받았다는 핑계는 한두 번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바로 사진 배경 살펴보기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진을 찍은 배경이 평범한 가정집의 장판이나 이불 위가 아니고요. 아주 깨끗하게 정돈된 창고 바닥이라거나 늘 똑같은 흰색 배경에서 여러 다른 물건을 찍어 올린다면 전문적인 판매 스튜디오를 갖춘 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긴 개인 판매자 사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생활감이 묻어나오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저도 뭘 팔려고 사진 찍어보면 꼭 뒤에 아이 장난감이나 소파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는 대화 패턴 분석입니다.
이건 좀 심리적인 부분이네요. 네, 프로필 소개글에 내고 불가, 찔러보기 차단, 환불 절대 불가 이런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좀 그렇죠. 네, 물건에 대한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하거나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거래는 효율이 중요하지 소통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반 판매자는 자기가 아끼던 물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싶어하고 구매자와의 소통에도 비교적 유연한 경향이 있고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해도 웬만한 가짜 개인 판매자는 걸러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업자를 발견했다면 그냥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조용히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탈세 제보를 하는 것이 결국 시장을 정화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이 익숙한 공간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세금 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개인 간의 소소한 거래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사실은 치밀한 전략과 빅데이터 기술이 맞붙는 경제의 최전선이었네요. 이 현상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는 지금 개인의 취미 활동과 전문적인 사업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긋고 관리해야 할 책임은 과연 이용자 개인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플랫폼이나 정부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끝난 뒤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생활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남들이 모르는 부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